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라는 주제로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 콘텐츠와 고객 간의 직거래 확산에 따른 방송 미디어 제작 유통 환경을 점검해보고 또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뉴 미디어 유통 환경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민석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좀 재밌게 뭔가 얘기를 전해드려야 될 텐데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와이낫 미디어라는 회사를 맡고 있고요. 되게 제가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식으로 이제 강연 내용을 적어놨네요. 예, 지금 준비한 자료가 많이 못 미칩니다. 예, 못 미친 이유가 제가 지금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사실 강연 자료 준비보다 지금 영업을 뛰고 국내를 오가면서 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준비가 좀 미진했습니다. 어쨌든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지혜랄까요, 정보랄까요, 이제 우리 동종업계에 계신 많은 선후배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 TV 프로그램 PD였고요. 뭐 이렇게 주로 이제 프로덕션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 교양, 예능, 단막극 뭐 그런 거 뭐 가리지 않고 많이 연출하고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크로스 미디어라고 이제 방송 환경과 이제 모바일을 연결하는 서비스 같은 것도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유미디어 컨텐츠라 불리는 장르의 것을 만드는 스타트업의 대표가 됐어요. 지금 한 4년 됐는데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근데 시장은 저의 변화보다 훨씬 더 격변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금방 올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속도가 제가 이제 앞으로 생각하는 속도보다 더 빨라져가지고 지금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들은 더 앞질러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빠른 속도에 적응을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가운데 사진은 저희 회사 직원들 사진이고요. 제가 이제 저 구석에 있습니다. 구석. 제가 중심이 아니라 콘텐츠 창작자가 중심이라는 걸 반영해주는 사진이고요. 저희 회사는 웹드라마를 만들어요. 웹드라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뭐 대부분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은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10분 내외의 짧은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드라마라고 보긴 힘들고 드라마의 형식을 빌린 콘텐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능물도 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능의 형식을 빌린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지금 시장 환경이 소셜 플랫폼이 많이 이제 등장하고 이 유저들이 거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유튜브나 페이스북, 특히 유튜브에서는 뭐 거의 론칭되는 시리즈마다 1000만 뷰 이상씩을 기록을 해요. 어떤 경우는 1억 뷰를 넘어가는 콘텐츠들도 있고요. 그렇게 좀 이제 포지션이 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시청자가 아니라 구독자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갖고 있는 채널의 구독자가 뭐 합치면 꽤 많은 수의 100만 이상 되는 채널들을 갖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광고와 유통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콘텐츠를 우리가 생산하는 콘텐츠도 기존의 것과 좀 다르고 어떤 혁신적인 새로운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하는 콘텐츠고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도 설계되는 것 같다 싶으니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도 해주시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100억에 달하는 시리즈 B 투자까지도 성공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든 콘텐츠 중에는 뭐 이렇게 TVN하고 MBC하고 공동 제작해서 이제 방영된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되게 많이 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하고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엔 들어보면 알만한 회사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내년
1, 2월 이제 목표가 그 나라에서 100만 불 수출을 기록하면 이제 상패 같은 걸 하나 주거든요. 그 100만 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비즈니스를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희 비즈니스가 일단 아무래도 웹드라마라는 어떤 틀 안에서는 뭐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좀 더 앞서 나가는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고 고민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얻은 몇 가지 결론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근데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비즈니스 해나갈 거냐 생각하면 세 가지로 크게 특징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젠지 드라마, 그러니까 Z세대 아시죠? 예. 젠지 드라마, 젠지들이 이제 소구하는 드라마, 스토리 장르를 하고 싶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프리미엄 쇼폼. 짧은 길이의 컨텐츠는 이제 저희 이제 웹드라마 그런 거 빼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MCN들이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분들이 하고 있는 컨텐츠들도 있고, 어떤 미디어사에서 하는 컨텐츠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약간 TV에 어떻게 보면 대안이다 대체제일 수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볼 법한 콘텐츠의 수준에 육박하는 프리미엄한 쇼폼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코프로덕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해외 쪽에다 지금 유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해외 현지에 있는 젊은 창작자들하고 이제 코프로덕션을 하면서 IP라 그러죠. 이제 어떤 스토리 콘텐츠들을 이제 계속 이제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으로 임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의 특징인데 시장은 어떠냐? 그럼 시장에서 요즘 소구하는 콘텐츠도 세 가지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너무 뻔한 얘기인데 더 젊어진 것, 그리고 더 설레게 하는 것, 더 가치 있는 것. 요 세 가지 추상적인 얘기죠. 근데 이제 곱씹어 보면 요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이 지금 모바일 환경에 비해서 텔레비전으로 뭔가를 본다는 게 굉장히 좀 약간 부담이 되고 뭔가 뭐 불필요해져 가는 어떤 시대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은 살아 있다고 생각해. 항상 그게 이제 재밌는 거는 먹힌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뭐가 좀 아쉽냐면 제가 이제 텔레비전 PD 출신이기도 하고 시청자로서도 그런데 일단 텔레비전의 어떤 컨텐츠 문법들은 조금 이제 지금 세대의 어떤 감성을 못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올드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되게 수많은 진짜 명작, 명품 드라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새. 근데 그 드라마들이 굉장히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잘 만들어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잘 만들죠. 그런 창작력이 탁월한데. 근데 근본적으로 설레지가 않아요. 그거 보면은 뭔가 굉장히 그 스토리에 이입이 돼서 공감이 돼서 다음 편을 기다리게 하고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그 설렘에 대한 감도나 강도가 텔레비전 좀 약간 잃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 높은 티어의 더 높은 어떤 레벨의 콘텐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청자하고 유리돼 가는 거죠. 근데 저희가 만드는 웹드라마도 그렇고 MCN 콘텐츠, 크리에이터 콘텐츠들은 그걸 절묘하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소비자의 감수성과 일치되지 않은 건 만들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창작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콘텐츠의 어떤 뭐 잃어가는 것과 생겨나는 것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더 가치 있는인데 이제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굉장히 더 영상을 볼 수 있는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시간이 부여가 될 거예요. 5G 시대가 도래하면은 거기서 어떤 콘텐츠를 보는 가치 있냐가 되게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죠. 공짜로 볼 수 있는 것 보겠죠. 근데 공짜로 볼 수 있는 건데도 별로 볼만한 게 아니야. 그럼 보지 않겠죠. 근데 유료로 볼 수 있는 건데 볼만한 가치가 있어. 그럼 보겠죠. 그걸 저는 이제 아주 어떤 사람 싫어하는 말인데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 그런 가성비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느냐, 그걸 서비스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지금 산업은 부서지고 있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그 지금 산업을 부여잡고 기존의 방식을 부여잡고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긋고 말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과거의 방식대로는 현재의 소비자들을, 현재 시청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은 이런 격변되는 시장 환경은 몇 가지 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5G죠, 5G.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모바일 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진화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그 전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전통 매체를 대체해 버릴 거예요. 그 통신 기술이 만들어내는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되게 큰 변화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젠지입니다. 젠지. 지금 여기 제가 좀 적어놨는데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단어들 혹시 아세요? 뭐 나엘리지, 삼기다, 갑통알, 수부지, 하울, 반호, 하갈색. 한 3분의 1 정도 아시면 되게 다행입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 댓글에도 있고 저희 회사의 컨텐츠 댓글에도 있고 부지기수로 해요. 그걸 이제 그 문장 안에 다 집어넣어서 하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43이거든요.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20대인데 소통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넣으면은. 젠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감성과 언어로서 대화를 하는 걸 즐기고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관점이 달라졌어요. 관점. 우리가 제 세대가 과거에 지켜봤던 어떤 스토리나 어떤 세상에 대한 관점이 지금 젠지들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분들은 뭐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쟁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요. 우리는 그거를 주저주저 말도 못 꺼내는 것들을 너무 서슴없이 해댑니다. 그런 세대고 그런 세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나 콘텐츠가 이제 요구가 되는 거죠. 근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그걸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이 이제 시장 환경을 변해놨다. 유튜브는 이제 나쁜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관점에 계신 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 거를 바꿔놨죠. 지금 현재.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트래픽이 굉장히 높고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저는 유튜브를 물론 이쪽에 기대서 비즈니스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제 해외 글로벌과 그 우리나라의 동시간대에 서비스를 하고 소비가 될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죠. 그래서 한국 콘텐츠가 저는 세계 속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그거를 그 나라에 이제 넣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됐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벽 없이.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 시대가 도래했을 때 가장 떴던 어떤 컨텐츠들을 딱 보면은 우리나라 게 꽤 있어요. 싸이, 뭐 잘 아시겠지만 BTS 그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 유튜브는 기존 미디어 질서를 흔들어 놓는 어떤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도구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송 미디어에서 만들고 있는 모든 콘텐츠, 뭐 뉴스, 뭐 정보물, 예능, 드라마 할 것 없이 모든 것의 대체제는 유튜브에 있어요.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 없으면 무기로 삼아야 되겠죠. 이런 현상을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도구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이렇게 격변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한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희 회사가 이제 보통 밖에서는 웹드라마 제작사 이렇게 부른다. 웹드라마 제작사. 요게 제가 어떻게 관점을 달리 보는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군가가 저를 이제 저 방송 출신이니까 방송계 선배님이 저한테 웹드라마 제작사라고 호칭을 하는데 이걸 굳이 수정해 줄 마음은 없지만 그 말을 통해서 그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나랑 너무 다르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웹드라마 제작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웹드라마는 어떤 콘텐츠 장르를 얘기해요. 그럼 이 웹드라마라는 것의 데피니션이 필요해요. 정의가 필요한 거죠. 제작사는 뭐냐면 역할입니다. 역할. 어떤 생태계에서의 역할. 그 사업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역할이 부여된 거죠. 이 말인즉슨 기존의 어떤 콘텐츠 시장 질서에서는 어떤 특정한 장르를 잘 해내는 어떤 역할의 회사로 우리가 포지셔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밖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를 새로운 세대를 위한 콘텐츠 프랜차이즈. 이건 뭐냐면은
저는 제가 이 시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일단 첫 번째, 창작 주체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대를 위하는 새로운 세대가 소비하고 그들이 직접 창작하는 문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 안에서 창작 주체를 먼저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 프랜차이즈입니다. 우리는 제작만 하지 않아요. 제작도 하고 광고도 영업해서 집행하고 그리고 유통도 합니다. 작은 규모로. 그게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걸 일원화해서 직접 해요. 이게 생태계상에서 누군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분업화되어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고 있으니까. 나중에 시장이 그게 바뀐 시장이 고착화되면 또 질서가 짜여지고 역할이 부여가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런 우리가 만든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새로운 시장 질서 안에서 프랜차이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새로운 세대를 위한 콘텐츠 프랜차이즈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기존 미디어에 계신 분과 새로운 시장에서 이제 도전하는 분들의 어떤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스토리를 만드는 방식도 이런 면에서 좀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관점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저희 회사에 이제 창업 첫 해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전지적 짝사랑 시점이라고. 요게 페이스북에서는 약간 기록이에요, 기록. 그 처음으로 1억 뷰를 기록한 웹 드라마인데 요게 한 편 길이가 3분이었습니다. 처음엔 1분이었어요. 근데 그 1분에서 3분 사이였을 때는 연작이 아니었어요. 옴니버스로 되어 있거든요. 에피소드별로. 근데 시즌 2가 갔을 때 연작이 됐어요. 이야기를 붙였죠. 캐릭터를 빼와서 이야기를 붙였고 3, 4 이렇게 갔어요. 그 사이에 이게 전지적 짝사랑 시점이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소구하냐 저희가 판단해 봤더니 감성을 소구해요. 감수성. 그래서 에세이집을 냈습니다. 이거 베스트셀러 한번 걸렸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만들어낸 이런 방식들, 전지적 짝사랑 시점의 방식들에서 캐릭터를 빼오고 스토리 그 감성을 빼와서 이제 MBC와 함께 이제 그 공동 제작한 이제 스피노프 드라마를 냈어요. 연애미술한 작품을 냈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뭐 박보검 씨나 김혜원 씨 같은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 광고도 집행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근최근에는 이제 웹툰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팬덤이 이렇게 작게 있는 팬덤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 기다리고 늘어나고 하고 옆에 알리고 그러면서 이 전지적 짝사랑 시점과 관련된 구매 파워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구축해 나가는 거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까지는 방송 미디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콘텐츠라면 블록버스터로 제작을 합니다. 인기 있는 스타 PD, 인기 있는 작가님, 그리고 뭐 인기 있는 배우들을 동원해서 블록버스터를 크게 제작을 해서 크게 마케팅을 해서 크게 먹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시장 질서는 낱낱이 쪼개져 가고 뭔가 스토리를 계속 관객과 함께 키워가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나. 그러면서 관객 스스로가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소비도 하고 생활도 하는 일상을 영위해가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두 가지 관점의 차이로 기존 시장 질서와는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이제 요즘 이제 좀 각광받고 있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 진영에서 나온 이제 유튜브 콘텐츠들이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뭐 펭수라는 캐릭터도 있고, JTBC 룰루랄라의 그 워크맨 장성규 씨가 출연한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TV에서만 시청률이 높은 게 아니라 SNS 상에서, 소셜 상에서, 유튜브 상에서 어필이 되는 뭐 레거시 콘텐츠들도 꽤 있어요. 뭐 어쩌다 발견한 하루 같은 MBC 드라마나 아니면 KBS 드라마, 이거 진짜 엄청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죠. 동백꽃 필 무렵이나 이런 콘텐츠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 질서의 변경에 따른 어떤 생산자나 창작자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거에 소구하는 소비자층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원래 갖고 있는 이야기의 힘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지켜야겠죠. 그냥 재밌거나 진짜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타겟한 세대에 신선하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큰 돈 들여서 만들었으면 그 소구하는 시청자한테 소구가 돼야 돼요. 그게 핵심 아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곱씹어 보건대 콘텐츠는 본질적으로 변하진 않았어요. 환경이 바뀔 뿐이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농사꾼은 땅을 탓하지 않아요.
땅을 탓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면 그거에 맞게끔 일하면 되는 거죠. 그 대신 뭐 트랙터 같은 게 도입이 되면 빨리 사서 소나 쟁기는 버리고 트랙터 사용법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시장에서의 사업은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많은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 모든 콘텐츠들은 그 시청자의 사용 시간을 두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어요. 파일을 나눠 먹는 게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콘텐츠가 지금 굉장히 많이 공급이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볼만한 콘텐츠는 많지 않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가족이 보면 어째로 강제 시청하잖아요. 집에서 거실에 TV 틀어놓으면 아버지가 보면 다 따라봐야 되고 엄마가 보면 따라봐야 되고 강제 시청하는 패턴인데 지금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매체를.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개인의 개별화된 콘텐츠들이 이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개인으로 봤을 땐 볼만한 콘텐츠 부족한 거예요. 되게 많은 선택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5G 기술이 도입되면 훨씬 더 그 수요는 부족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급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급을 더 늘려야 되는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 즉 볼만한 콘텐츠란 소비자가 시간이나 비용을 지불하는 거에 이제 지불하는 것 대비 만족감,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되겠죠. 이게 간단한 공식이죠. 너무 단순한 논리인데 만약에 내가 전지적 작사능을 유료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팬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어느 정도 열동률을 가졌는지가 데이터로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그 가격의 성과를 기반으로 다른 작품들을 내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전지적 작사능 시점 시즌 3를 했을 때 다음 이렇게 3.5라고 유튜브를 유료로 팔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3천만 원이 결제가 돼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은 얼마죠? 이게 천 원인가 그랬었는데 꽤 많은 사람이 본 거죠. 3천만 원인가 맞나? 하여튼 꽤 많은 사람이 봤어요. 3만 명 정도가 본 것 같아요. 3만 명 정도가 봤는데 거의 대부분 10대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결제를 못 해요. 그분들은. 근데 문상을 긁어서 하고 엄마 카드로 하고 3만 명. 이 팬덤이 있구나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지금 웹툰이 나왔어요. 웹툰 나온 지 며칠 됐는데 며칠 만에 지금 10만 명에 도달했어요. 같이 보는 친구가. 이게 얼마나 파괴력 있는 유료로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콘텐츠를 기획할 때 무료로 나온다면 가성비 있게 만들고 유료로 나올 거라면 확실한 소비자 타겟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거를 이제 입증해 주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내는 시청률이었지만 이제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시청률 TV 미디어 쪽에서는 시청률과 어떤 유튜브의 어떤 데이터 그리고 뉴미디어 쪽에서는 유튜브나 이제 소셜 미디어 쪽의 영향력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자기의 독자들을 분석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써놔서 시간을 안배 못할까봐 열심히 달렸더니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맺은 말인데 이게 끝을 조금 길게 얘기할까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모든 사업은 자꾸 젊어져야 한다. 자꾸 젊어져야 한다. 이 말이 저 되게 좋아하는 그 문장인데 제프 베조스 아시죠? 아마존의 창업자가 한 말이에요. 모든 사업은 자꾸 젊어져야 한다. 이거를 제가 벽에 붙여놓고 일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43인데 창업할 때 30대 말엽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서 돈을 빌리는데 청년 창업 대상으로 이율을 굉장히 싸게 빌렸어요. 근데 창업하고 1년 후에 이율이 높아졌어요. 이제 작년이 돼가지고 늙어버린 거죠. 그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이제 뉴미디어 콘텐츠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내가 익히 알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과 손잡으려고 애씁니다. 저희 이제 웹드라마 이런 장르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크리에이터 콘텐츠도 있고 그 외에도 콘텐츠
그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 채널들의 어떤 대표님이나 창작자를 만나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배워나가고, 그리고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 생각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한테 돈을 주거나 시간을 주거나 기회를 줍니다. 그거를 1년 동안 라인업을 하는 것을 제 그 해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그들이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회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결과들은 설령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기회는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곤 하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방송 미디어 진영에 있는 수많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의 어떤 그 회사들의 어떤 경영진이나 어떤 탑 클래스에 있는 그 리더분들이 계신다면 제 방식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아마 이 빠르게 변해가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존의 방송 프로듀서에서 이제는 또 변화와 혁신의 미디어 산업 분야에서 또 또 다른 길을 개척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와이낫 미디어의 이민석 대표께서 그간의 경험들을 함께 여러분께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서 이 정보를 발판으로 새로운 시대에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게 됩니다.